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요. 두 아이가 인파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랗게 얼어붙은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빨간 손전등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철컥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주워든 순간 옆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를 발견합니다. 유정, 15년 전 사라진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손전등 어디서 난 거니? 오래전 여동생에게 선물한 빨간 손전등이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머릿속이 새하얘져 버렸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날 거리엔 점심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꽁꽁 언 손을 어루만지며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느라 분주했죠. 그런데 그 인파 한가운데 두 아이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없이 울고 있었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언니와 9살쯤 되어 보이는 동생이 얇은 잠바만 걸친 채 길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 아이들의 작은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꽁꽁 언 아이의 손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철컥 작고 둔탁한 소리였지만 묘하게 선명했어요. 마치 그 소리만 유독 세상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재현 41살, IT 기업을 이끄는 백만장자 CEO. 그는 마침 회사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양복 차림에 번듯한 구두를 신고 세상의 무게쯤은 가볍게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 위에 멈췄습니다. 낡은 손전등이었어요. 빨간색 플라스틱 손전등이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표면은 긁히고 닳아서 군데군데 색이 벗겨져 있었고 스위치 부분은 거의 닳아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만지작거렸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재현은 무심코 손을 뻗어 그 손전등을 집어든 순간 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옆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가 보였기 때문이죠. 유정. 재현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갑자기 오래전 기억 하나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20살이었던 여동생 유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안겨들던 날, 작은 빨간 손전등을 양손으로 꼭 쥐고는 눈을 반달처럼 휘며 말했었죠. 오빠 고마워. 무서울 때마다 이거 켤게. 겁이 많았던 동생이 밤에 집에 오는 길이 무섭다며 이야기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손전등을 사주며 오빠가 마중 나가지 못하는 날은 꼭 이 손전등을 켜고 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빠가 옆에 없어도 이 빛이 지켜줄 거라고. 유정이는 그날 밤 손전등 옆면에 자기 이름을 직접 적었어요. 그랬던 유정이가 이듬해 어떤 불량해 보이는 남자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재현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그 사람은 달라질 거라고만 했죠. 하지만 유정이의 팔뚝에는 이미 다툼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재현은 헤어지라고 다그치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부모님 없이 둘이서 의지하고 살며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남매인데 그 남자가 유정이에게 나타난 순간부터는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가 오갔고 서로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정이는 가출을 했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번호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경우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 후 15년 동안 재현은 동생을 찾아 헤맸어요. 회사가 커지고 돈이 생기자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유정이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만을 바라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손에 들린 이 손전등은 뭘까요? 재현은 손전등을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언니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눈과 떨리는 입술, 그리고 까만 눈동자. 그 눈매가 어릴 적 유정이를 꼭 닮아 있었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재현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둥둥 울렸죠. 저 애들 몇 시간째 저러고 있어요. 옆을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한마디 던졌어요. 아빠 엄마가 버린 건가? 요즘 세상에 참. 그 말에 재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동생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작은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가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깜짝 놀라며 동생을 끌어당겼어요.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리 가세요.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두려움과 함께 애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아이의 말에 재현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 거지? 언니 아이는 손전등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얼른 손을 뻗어 낚아챘죠. 그거 우리 거예요. 돌려주세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아이는 손전등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닳고 긁힌 낡은 손전등을 마치 엄마의 손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물러서며 두 손을 들어 보였어요. 안 뺏을게. 걱정 마. 아이들의 경계하는 눈빛이 조금도 풀리지 않았지만 재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너희 배고프지?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동생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언니는 동생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재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따뜻한 거 먹자. 아저씨가 사줄게. 언니 아이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아이가 손전등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천천히 일어서며 아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무섭지 않을 거야. 봄바람이 아이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어딘가에서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현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아이들은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언니 아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다혜가 결국 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국밥집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확 밀려왔습니다. 고깃국 끓는 냄새, 파 썰리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다솔이가 그 김을 들이마시자마자 격하게 기침을 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작은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죠. 콜록콜록 끊이지 않는 기침 소리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잠시 쏠렸습니다. 다혜가 황급히 동생의 등을 토닥였어요. 작은 손바닥으로 연신 두드리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그 모습이 꼭 엄마 같았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미 누군가를 돌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밥 3개요. 재현이 주문하자 식당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세상의 온갖 사연을 다 들어본 사람 같은 눈이었죠. 다혜는 벽에 붙은 메뉴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얼마나 오래 굶었으면, 얼마나 오래 지쳐 있었으면 저런 표정을 지을까 싶었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어요. 뚝배기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기 국물 위로 파가 송송 떠 있었고 밥알이 국물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평범한 국밥 한 그릇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보였어요. 다솔이가 국물 냄새를 맡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어요.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뜨거운 국물을 한 입 삼키자마자 목이 막혀 기침을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재현이 황급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하지만 다솔이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뒤 다시 밥을 입에 넣었어요. 숟가락질이 서툴러서 밥알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혜가 동생의 밥그릇을 슬쩍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다솔아, 조금만 먹어. 또 아프면 안 돼. 동생이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아플까봐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엄마처럼, 아니 어쩌면 엄마보다 더 조심스럽게요. 재현은 괜찮다고, 많이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국밥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다가 재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큰아이가 숟가락을 멈추고 재현을 바라봤어요. 저는 다혜고 동생은 다솔이에요. 다혜, 다솔. 재현이 그 이름들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재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물컵을 들었다 놓았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러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 순간 다혜의 숟가락이 덜컥 멈췄어요. 다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죠. 옆에 앉은 다솔이가 언니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혜가 입을 열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재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아프다고 했어요. 기침도 많이 하고 열도 나고. 그런데 병원에 안 갔어요. 돈이 없다고.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어나지 않았어요. 식당 안의 소음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주방에서는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재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혜의 작은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죠.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다솔이가 가슴에 안고 있던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긁힌 빨간 손전등. 스위치 부분이 닳아서 하얗게 변해 있었고 옆면에는 유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이는 그 손전등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재현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무서울 때면 이거 켜고 엄마 생각하래요. 작은 손가락이 손전등의 스위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없이 만져서 닳아버린 그 스위치를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재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전에 유정에게 그 손전등을 건네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고마워. 무서울 때마다 이거 켤게. 환하게 웃던 유정의 얼굴이요. 그리고 그 손전등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며 같은 말을 했을 유정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도 가지 못한 채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을 동생. 죽어가면서도 아이들에게 손전등을 쥐어주며 엄마가 옆에 있을 거라고 말했을 동생. 재현은 손전등을 다시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물 주전자를 들고 다가오더니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도 애들을 저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나? 말세야 정말.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다솔이가 재현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작은 손이 재현의 양복 소매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따뜻한 밥을 먹어서인지 아까보다는 손이 조금 덜 차가웠습니다. 다솔이가 손전등을 재현 쪽으로 내밀었어요. 이거 켜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손전등을 그리고 눈물 가득한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다혜의 눈매가 유정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속눈썹이 긴 것, 화가 나면 눈을 가늘게 뜨는 것까지. 두 아이 모두 유정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그것은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유정의 아이들이라면 그동안 유정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혼자서 아프다가 혼자서 죽어갔던 걸까요?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재현은 유정을 찾았어요. 회사가 커지고 돈이 생기자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런데 유정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아프고 결국 세상을 떠나면서도 왜 오빠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손전등에 새겨진 그 이름이 자꾸만 재현을 괴롭혔습니다. 밥은 식어가고 있었고 김은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 계시니? 그 순간 두 아이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두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다솔이는 손전등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두 팔로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재현은 그 반응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이 아이들에게는 따뜻함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것을요. 다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얘기는 하기 싫어요. 그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재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다솔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을 감쌌습니다. 양손으로 팔뚝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어요. 얇은 긴팔 사이로 희미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멍이었습니다. 다솔아, 이거 누가 그런 거야? 다솔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전등을 더욱 꽉 안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빠가 왔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문을요. 발로 찼어요. 두 아이는 어둠 속에서 냉장고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냉장고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숨소리조차 죽인 채로요. 얼마나 오래였을까요? 1시간? 2시간? 아이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빠가 가고 나서요. 엄마가 남긴 거 찾았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돈 조금이랑 이 손전등이요. 유정이가 베갯닛 안쪽에 비상금을 꼬깃꼬깃 숨겨두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이들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긴 이 빨간 손전등. 무서우면 이거 켜.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병들어가면서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엄마는 아이들 걱정뿐이었던 거예요.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도망치자고 했어요.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멀리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유정이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기침은 자꾸 나오고 쓰러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병원조차 갈 수 없었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돈이 없었거든요. 유정이는 계속 괜찮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다혜와 다솔이는 엄마 곁에서 이름을 불렀답니다. 엄마, 엄마, 엄마. 계속해서 불렀어요. 하지만 유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이들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볼에 얼굴을 묻고 온종일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솔이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쓰다듬었어요. 스위치 부분을 달아서 하얗게 변한 그 부분을요. 매일 이거 켜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야 안 무서워서요. 재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전등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날이 추운데 집에는 왜 안 돌아갔니? 다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찾을까 봐요. 그래서 두 아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숨겨둔 돈으로 빵을 사 먹으며 길거리를 헤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무서웠지만 아빠가 찾아올까 너무 불안했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떠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거리에서 재현을 만난 거였습니다. 재현은 손전등을 다시 바라봤어요. 유정이라고 쓰인 그 글씨가 이제는 더 이상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유정이 아이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병들어가면서도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괜찮은 척 했을 거예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다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이가 물었어요. 믿어도 되는 건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약속해. 손을 뻗어 다솔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그날 저녁 재현은 두 아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어요. 차가 저택 앞에 멈췄을 때 다솔이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높은 대문이었습니다. 검은색 철제 대문 너머로 넓은 정원이 보였고 그 끝에 커다란 집이 서 있었어요. 정원에는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죠. 다혜가 다솔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다솔이가 속삭였어요.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재현이 앞서 걸었어요. 집안은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빛났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재현이 아이들을 2층 객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재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편하게 쉬어.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현이 먼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솔이가 침대 가장자리에 살짝 앉았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 계속 있어도 돼? 다혜는 대답 대신 동생 옆에 앉아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포근한 이불을 덮고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묶고요. 사흘이 지나고 아이들은 조금씩 저택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부엌으로 나왔고 재현이 건네는 새 옷을 갈아입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창밖을 자주 바라봤어요. 다혜는 특히 현관 쪽을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배를 누르거나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나면 몸을 움츠렸어요. 택배 기사가 와도 청소 아주머니가 와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재현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바깥 세상을 저렇게까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게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재현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창밖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정원을 바라보니 다솔이가 꽃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솔이가 웃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다운 환한 미소였어요. 다솔이가 작은 꽃 하나를 꺾어 들었습니다. 노란 민들레꽃이었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달려가 보여줬습니다. 언니 예쁘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한테 주고 싶었는데. 순간 다솔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에 든 꽃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아이는 엄마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다솔이를 바라봤어요. 그 꽃 엄마 대신 아저씨가 받을게. 다솔이가 재현을 올려다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민들레꽃을 재현에게 내밀었어요. 꽃잎이 조금 구겨져 있었고 줄기는 꺾여 있었어요. 하지만 재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현이 꽃을 받았어요. 그 순간 다솔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다운 해맑은 미소였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재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띵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빠다.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이 돌아보니 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사람 아빠예요. 다솔이가 재현 뒤로 황급히 숨었어요. 작은 손이 재현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가슴에 꽉 안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한 번,
2번, 3번. 집요하게, 끈질기게요. 마치 문을 열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재현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재현 씨죠? 남자가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제 딸들입니다. 재현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에게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전 아이들 아빠입니다. 남자가 재현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손목에 찬 비싼 시계, 맞춤 양복, 그리고 뒤로 보이는 웅장한 저택까지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재현 회장이 남의 애들을 집에 감춰두고 있다? 이거 완전 기사감인데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재현에게 내밀었지만 재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억지로 재현의 손에 명함을 쥐어줬어요. 전 제 애들 찾으러 온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택을 둘러봤어요. 대문에서 현관까지, 정원의 분수대에서 2층 창문까지. 그 시선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구겨지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돌아오자 두 아이가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다혜는 다솔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다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이제 안심해도 돼. 아저씨가 지켜줄게. 다솔이가 재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작은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재현은 두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이들입니다.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사실, 그게 생각보다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재현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폭력적인 아버지라 해도 법적으로는 친권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가기 싫다고 해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재현은 책상 위에 놓인 손전등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긁힌 빨간 손전등. 옆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정이라는 글씨. 유정아, 너는 왜 연락하지 않았니?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뎠니? 왜 오빠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니? 손전등에 새겨진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재현을 괴롭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재현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정이 남긴 것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틀 후 재현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아이들 데려갔다고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이어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IT 기업 CEO가 아빠가 찾아와도 아이들을 숨기고 안 보내준다고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돈만 주면 조용히 사라지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아이들의 안전도, 행복도, 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아이들은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뒤이어 세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 줄 겁니까? 재현은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 줍니다. 아이들은 당신한테 안 보냅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전 친아빠고 당신은 남이잖아요.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리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친부에게 친권이 있다는 사실을 재현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해도,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울어도 법원이 아이들 편을 들어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였습니다.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재현의 급한 연락에 시간을 내줬어요. 친권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재현이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현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길에서 만난 두 아이 손전등에 새겨진 이름, 아이들이 털어놓은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 찾아온 남자까지요. 변호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친부가 살아있고 친권 포기를 안 했으면 법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재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츠러들었어요. 학대 증거나 방임 기록이 명확해야 친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아이들 몸에 멍 자국이 있습니다. 재현이 말했어요. 오래된 상처들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방치됐고요. 길에서 굶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펜을 내려놓으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의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경찰 신고 기록도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필요하고요. 재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원 기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유정은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돈도 없었고 신분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으니까요. 경찰 신고 기록도 없을 거예요. 유정은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 좁은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혹시 아이들 어머니 쪽 친척이 있습니까?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척이요? 네. 모계 쪽 친척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친척이 양육하는 게 낫다는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그 말에 재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쪽 친척. 그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다혜와 다솔이가 정말 유정의 아이들이라면 재현은 아이들의 외삼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손전등에 새겨진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그 동생 하나뿐인 건 아니니까요. 재현은 사무실을 나오며 결심했어요. 하루빨리 유정이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유정의 아이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요. 다음 날부터 재현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주민센터를 찾아가 한유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3자에게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입니다. 동생이에요.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동생분이 직접 오시거나 사망하셨다면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셔야 해요. 사망증명서. 유정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사망증명서를 어떻게 떼온단 말인가요? 병원도 찾아가 한유정이라는 이름으로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환자 기록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빠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이 병원에 오셨는지 여부도, 기록이 있는지 여부도 먼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현은 한참 동안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였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하지만 곧 그만뒀어요. 아이들에게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우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들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사이 저택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다혜가 재현에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앞에서 깍지 끼고 발끝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왜 그래? 재현이 묻자 다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학교, 평범한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다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다혜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 재현이 물었어요.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부도 하고 싶고 친구도 사귀고 싶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아저씨가 준비할게. 다혜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화나지는 않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다솔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재현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솔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가슴에 안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솔아, 왜? 재현이 물었습니다. 다솔이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현의 책상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이제 안 무서워요. 재현이 의자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안 무서워? 다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재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시에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직 낯선 어른인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재현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재현이 회사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가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경비원들이 어딘가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재현의 발이 멈췄어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요. 직원들이 출입하는 유리문 앞에서 남자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재현 대표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제 딸들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 로비를 지나가던 방문객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까지 모두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비원 2명이 다가갔어요. 진정하시라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대표가 제 딸들을 납치해 갔어요. 목소리가 찢어지듯 높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납치? 대표님이 무슨 일이야? 직원들의 눈빛이 재현을 향했습니다.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재현은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보내시죠. 아니면 정말 신고할 겁니다. 재현은 대답 대신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5억이면 됩니다. 그럼 조용히 사라지죠. 재현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아이들 아빠가 아니라 돈을 노리는 거잖습니까? 근데 뭐 어때요? 돈 주면 깨끗하게 정리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투였어요. 엄마가 죽고 길거리에서 굶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돈 5억에 팔려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손해인 걸 알았거든요. 안 줍니다. 절대로.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리세요. 곧 연락할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재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사 제목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회사도 재현의 명예도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학교 가고 싶다고 말하던 다혜, 이제 안 무섭다고 웃던 다솔이. 그 아이들을 그 남자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재현은 아이들 방에서 세탁할 옷가지를 모으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래층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걷고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들을 모으고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텅 비어 있던 방이 조금씩 아이들의 흔적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옷장 옆에 놓인 다솔이의 작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길에서 헤맬 때 들고 다니던 낡고 해진 청가방이었어요. 손잡이가 거의 끊어질 것 같았고 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세탁해야겠다 싶어서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안감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낡고 구겨진 공책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져서 너덜너덜했어요. 노트 한 구석에 적힌 이름 한유정. 동생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무섭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돼. 도망치고 싶다.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가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다. 갈 곳도 없다. 오빠한테 연락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내가 무슨 낯으로.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연락했어야지. 오빠한테 전화했어야지.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병원 가고 싶지만 돈이 없다.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 밤마다 피가 나온다. 손전등 배터리가 다 됐다. 새 거 사줘야 하는데. 다솔이가 밤마다 켜고 자는데. 무서울 때 이거 켜라고 했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을 거라고. 나도 무서울 때 이거 켰었는데. 오빠 생각하면서 재현의 손에서 노트가 떨어질 뻔했어요. 유정이 그 손전등을 켤 때마다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외로울 때 오빠가 선물해준 손전등을 켜며 버텼다는 거예요. 재현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펼쳐보니 병원비 독촉장이었어요. 미납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독촉장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생에는 좋은 엄마로 태어날게. 재현은 그 노트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에서 유정이가 살았던 곳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 유정이 맞으면서도 버텼던 곳, 그리고 결국 숨을 거둔 곳이요. 그곳에 가면 뭔가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정이 남긴 흔적들,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증거들,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을 거예요. 재현은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유정의 고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빠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동생의 마음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의 절규가 종이 사이사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유정아. 재현의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유정을 찾았더라면, 사설 탐정을 더 일찍 고용했더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더라면, 유정은 이렇게 괴롭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서 맞고, 혼자서 굶고, 혼자서 죽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 작게 속삭이는 소리,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재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유정아,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 이제 내가 지킬게. 재현은 일기장과 주소 메모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늘 그 주소로 가볼 생각이었어요. 유정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요. 재현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차를 몰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아이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이들은 불안한 눈으로 재현을 바라봤지만 재현은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걱정 마. 차에 시동을 걸고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재현은 핸들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길 끝에 멈춰 섰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철문에는 녹이 슬어 얼룩덜룩했습니다.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골목 바닥에는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골목 끝 가장 낡은 건물. 그리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은 없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어요. 재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정이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재현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한유정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 날짜, 그리고 진단명, 폐렴, 영양실조, 빈혈.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아프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키웠던 거예요. 그 아래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산모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구겨져 있었어요. 재현은 계속 찬장을 뒤졌어요. 더 깊숙이 손을 넣자 봉투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꺼내는 순간 재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정이었어요. 사진 속에 유정이 있었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다솔이와 2살쯤 돼 보이는 다혜를 꼭 안은 채였어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만큼은 행복해 보였어요. 재현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다혜야, 다솔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재현의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어요. 뚝뚝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사진을 넘길수록 유정의 모습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에서 유정은 거의 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을 안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현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방 구석의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베이지색 카디건 한 벌이 있었습니다. 유정이 대학생 때 자신이 사준 카디건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예쁘다. 맨날 입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었죠. 재현은 카디건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재현은 천천히 일어나 증거들을 챙겼어요. 산모 수첩, 사진들, 병원 기록, 독촉장, 유정의 쪽지, 그리고 카디건까지요. 모두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유정의 흔적이었어요.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유정아, 이제 내가 지킬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아이들. 이제 내가 지켜줄게. 재현은 반지하를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현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유정을 잃었다는 슬픔, 더 일찍 찾지 못했다는 후회, 혼자 고통받게 했다는 죄책감, 분노도 있었어요. 유정을 그렇게 만든 그 남자에 대한 분노,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재현의 발소리를 듣고 다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다혜도 뒤따라왔습니다. 두 아이가 재현을 향해 뛰어왔어요. 그 순간 재현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너무 세게 안아서 아이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유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정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들이었어요. 아저씨, 왜 그래요? 다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두 아이를 더 꽉 안았어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재현의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냥 안겨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내 동생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현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을 닮은 눈매, 유정을 닮은 입술, 유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들이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너희는 내 조카고 나는 너희 삼촌이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삼촌이요? 응. 재현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삼촌이 지켜줄게. 약속해. 절대 다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정말요? 다솔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있어도 돼요? 응.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한참 후 재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유정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요.
이게 너희 엄마야. 재현이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 동생이고. 아이들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다솔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엄마를 보며 두 아이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어요. 재현은 서재에 앉아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산모 수첩, 병원 기록, 사진들, 그리고 유정의 쪽지까지요.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조카라는 증거, 유정이 고통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그 남자가 학대와 방임을 했다는 정황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재현은 유정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유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은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날 재현은 일찍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산모 수첩을 펼쳐보고 병원 기록을 읽고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유정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변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지막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친권 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재현의 가슴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그동안 받았던 협박 문자들도 모두 보여줬습니다. 금전 협박까지 있군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일기장을 읽을 때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한 혐의, 그리고 공갈 협박 혐의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재현과 아이들이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숟가락도 멈췄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다혜, 다솔, 아빠다, 나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이들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저택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도 들렸어요. 다혜와 다솔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솔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재현에게 달려왔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삼촌, 무서워요. 다혜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재현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2층 방으로 가. 문 잠그고 나오지 마. 밖에서는 남자의 고함이 계속됐습니다. 한재현, 문 열어. 내 애들 내놔.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마치 문을 부술 것처럼요. 재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택 앞에 침입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낍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현, 나와.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재현은 현관 안쪽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나가서 맞서고 싶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10분.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남자는 경찰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대문을 차던 발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저놈이 내 애들 납치했어요. 경찰관 한 명이 남자에게 다가가 진정시켰어요. 다른 경찰관이 재현 쪽을 바라봤습니다. 신고자분이십니까? 재현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며칠째 협박하고 오늘은 저렇게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재현과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무전기를 들어 뭔가 확인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어요. 그리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한 혐의, 금전 협박 혐의로 수배 중이십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체포하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수배? 이게 무슨 소리야?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경찰관이 뒤를 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수갑이 남자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조작이야. 남자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저놈이 꾸민 거야. 재현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남자를 경찰차로 끌고 갔어요.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애들이야. 법적으로 내가 친권자라고. 이건 불법이야. 하지만 그 소리는 경찰차 문이 닫히며 차단됐어요. 재현은 현관에 서서 경찰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재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짓눌렸던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혜와 다솔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삼촌. 다솔이가 재현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다시 안 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현이 다솔이를 꼭 안았어요. 응. 이제 다시는 안 와. 다혜도 계단을 내려와 다가왔어요. 재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재현은 두 아이를 양팔로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재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친권자 지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한재현 씨가 고인의 친동생이라는 혈연 관계가 확인됐고 친부의 학대 기록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겁니다.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현이 다혜와 다솔이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됐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재현의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이제 진짜야.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야. 다혜와 다솔이가 재현에게 달려들었어요. 세 사람이 뒤엉켜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손전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정이라는 글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손전등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아도 됐어요. 어둠이 사라졌으니까요. 무서운 일이 끝났으니까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재현은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계신 곳에 가볼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다혜와 다솔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어요.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아이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다솔이는 손전등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언덕 아래에 멈췄습니다. 공원묘지였어요.
언덕 위로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군데군데 묘비들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묘비. 그냥 돌 하나에 이름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현은 묘비 앞에 섰어요. 한유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정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혜와 다솔이도 묘비 앞에 섰어요. 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다솔이, 이제 안 무서워. 삼촌이 지켜줘서. 다솔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다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쓴 편지였어요. 다혜는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놓았어요. 바람에 날아갈까봐 돌멩이로 눌러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엄마가 우리 지켜주고 있는 거 알아. 고마워. 작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사랑해. 다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은 두 아이의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인사하는 모습을요. 그리움을 전하는 모습을요. 재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어제 저녁 작은 액자에 넣어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유정이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사진을 세웠어요.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돌로 받쳐뒀습니다. 사진 속 유정이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이들 잘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미안해. 늦게 찾아와서. 재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도 재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유정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다혜가 놓은 편지가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유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잘 있어, 유정아. 재현은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또 올게. 아이들 데리고 또 올게. 저택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재현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다혜와 다솔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다솔이의 베개 옆에 손전등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켜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무서울 일이 없었으니까요. 재현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선반 위에 유정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뒀어요. 사진 옆에는 빨간 손전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이 새로 사온 손전등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빨간 손전등이요. 유정의 사진 옆에 두고 싶었거든요. 재현은 유정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유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다혜와 다솔이의 밝은 목소리가, 재현의 따뜻한 대답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정원에서 놀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사진 속 유정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손전등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정이 지키려 했던 것을 재현이 이어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다혜와 다솔이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택의 거실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선반 위 유정의 사진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고요. 빨간 손전등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봄날의 따뜻한 위로처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재영과 유정, 다혜와 다솔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